네,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. 네,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? 네, 혹시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? 네,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저는 감이 안 오는데 혹시 넌센스 퀴즈인가요? 네네, 아재 개그 중에 하나인데요.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가 바로 로딩 중이라고 합니다. 아, 로딩 중이군요. 예,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미가 급하고 기다리는 걸 잘 못한다는 뜻인데요. 네,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보면은 항상 제일 많이 달아있는 게 닫힘 버튼이에요. 네, 그렇죠. 네, 우리 아파트도 보면은 안티바이러스 필름이 이제 붙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닫힘 버튼이 있는데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누른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네, 또 자판기 커피도 커피가 다 컵이 나오기 전에 손 넣고 있는 걸로 네, 유명하고요.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프림이나 설탕을 넣어 먹는 그 시간도 아까워서 커피 믹스를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죠. 네.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웃음이 나게 되는데요. 그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외국에 있을 때는 그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서 좀 답답했던 기억이 또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걸로 유명하죠. 그리고 또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요. 뭐 실용화를 잘 시킨다는 거죠. 이번 방역 때만 하더라도 워킹 스루니, 드라이브 스루니 이런 걸 잘 처음에 접목시켜서 우리나라에 또 바로 적용을 하고 또 그게 또 외국에 수출이 되면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창의력도 뛰어나지만 응용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재빨리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코로나19 이후로 특히나 이 외국인들이 한국의 뭐 방역이라든지 이런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또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. 특히나 이번 우리나라 방역에서 이 빨리빨리 문화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우리나라가 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전후에 완전히 폐허 상태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굉장히 빨리 한 걸로도 세계적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? 네, 그리고 또 이번에 방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국제적으로 재조명이 되고 있어요. 또 최근에는 뭐 긴급 재난 지원금 이거를 전 국민적으로 지급을 굉장히 빨리 했다. 이래서 또 이웃 나라와 비교가 되고 있기도 하지요. 네, 이 긴급 재난 지원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빨리 이렇게 지급이 안 됐더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을 것 네, 같은데, 자 그럼 그랬을 것 이웃 같아요. 나라 일본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?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이 5월 초에 나눠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행정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요. 우리는 뭐 신청하면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분 만에 지급이 완료가 됐죠. 네, 특히나 또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태어난 연도로 해서 오부제로 분산을 시켜서 또 혼란을 막았죠.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재난지원금이 99% 이상 지급이 된 걸로 이제 나오고 있고 또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. 저도 네, 사용하고 있고요. 네, 일본은 국민 한 사람당 10만 엔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5만 원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. 정식 명칭은 특별 정액 급부금이라고 하는데요.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죠. 근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같은 개념의 마이 넘버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16%에 불과합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각 지자체에서 각 집에다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.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일본은 또 지원금을 지급이 늦춰지고 현재까지도 지원금 받은 사람이 3%도 채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우리나라는 99%, 일본은 3%인데 이 각 집에 우편물을 보내려면 그 우편물 양도 엄청날 거고 또 그렇죠. 당연히 늦어질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제 늦어지는 이유를 또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황당한 걸 또 알 수가 있었어요. 네, 일본의 각 집마다 우편물을 지자체 공무원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.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요. 네, 일본의 도쿄도 신주쿠 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우편 신청서와
그리고 이 우편 신청서를 인쇄하는 것, 그리고 신청서를 봉투에 넣는 작업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업자가 또 다른 영세업자한테 재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. 이 작업을 도쿄가 아니라 일본의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. 네. 그럼 이 홋카이도에서 만든 우편물을 다시 신주쿠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당연히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. 네, 그렇죠.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. 홋카이도에서 만든 신청서 22만 통을 트럭에다 싣고 신주쿠로 온 이후에 신주쿠 구청이 다시 각 가정에다가 신청서를 보내죠. 그러면 주민들이 하루나 이틀 지나서 신청서를 받겠죠.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주쿠 구청에 내면 재난지원금이 나오나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. 신주쿠 구청은 또다시 주민들이 보낸 신청서를 교토로 보내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교토로는 또 왜 보내는 거죠? 이해가 안 되는데요. 그 지원금을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 데이터로 입력한 업무를 또다시 민간업자한테 위탁했기 때문인데요. 그 민간업자가 사용하는 우편 사sam이 교토에 있는데 또 실제로 민간업자가 확인 작업을 하는 곳은 교토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오사카에서 하고 있습니다. 이 오사카에서 확인 작업을 끝내고 지급 결정문을 인쇄를 해서 그걸 다시 트럭에 싣고 신주쿠로 오게 되는 거죠. 네. 이렇게 되면 신주쿠구가 이제 지원금을 주는 건가요? 신주쿠 구청은 우체국을 통해서 결정문을 각 가정에 보내고 있는데요. 실제 지원금은 신주쿠구가 주는 게 아니라 구청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복잡한 절차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한도가 2만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. 결국은 지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신주쿠구에 있는 22만 가구의 지원금을 다 주려고 하면은 2달 이상 걸리게 되는 거죠. 네. 일본은 왜 이렇게 느리고 또 복잡하게 일 처리를 하는 거죠? 일본이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사회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. 우리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후진적인 모습인데요. 그 일례로 도쿄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집계하는데 복지보건국의 수신 전용 팩스 한 대로 도쿄 관내 보고서 31곳의 자료를 취합하고 있었어요. 네. 근데 종이에다가 손으로 적은 정보를 팩스로 취합하다 보니까 숫자가 중복이 되거나 또는 누락이 되면서 집계가 엉터리로 된 겁니다. 일본에서 재택근무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전자결제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회사에 나가서 도장을 직접 찍어야 돼서 회사에 나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네. 수십 년 전 우리의 모습 같은데 네. 우리나라는 인터넷망이 전국에 다 깔리면서 이런 팩스를 보낸다?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일본은 팩스뿐만이 아닙니다. 아직도 과속하는 차량이 있으면 경찰들이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면서 호루라기를 불고 있어요. 자전거로 쫓아가는군요. 그런 모습이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향수를 자극하는지 모르겠지만 업무 효율성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죠.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전거가 자동차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? 또 일본에서 마트 같은 데 가면 아주 속이 터집니다. 사람들이 계산대 앞에서 줄을 길게 늘어서 있어서 계산하는 걸 보면 동전 지갑에서 1엔, 2엔 꺼내가지고 세고 있거든요. 네. 이 일본 사람들은 이 동전 지갑을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고 또 신용카드는 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. 네, 실제로 그렇습니다. 일본 사람들은 현금을 선호하거든요. 그래서 신용카드도 잘 안 씁니다. 이번에 일본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데도 그런 이유가 또 작용을 했죠. 네. 이렇게 현금이나 동전을 가지고 다니려면 무겁기도 하고 좀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이렇게 현금을 선호하는 거죠?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은 일본은 자연재해가 잦잖아요. 네. 특히 이제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1년에 또 몇 차례씩 생기다 보니까 정전이 잘 생깁니다. 네. 근데 우리나라는 정전이 잘 안 일어나지만 일본은 며칠씩 정전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. 정전이 되면은 일단 카드 단말기에 전원이 나가니까 아예 사용이 안 되죠.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오로지 현금밖에 없습니다. 네.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일부는 또 이해가 가네요. 정전이 자주 일어나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. 그렇죠. 또 가게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현금을 받는 게 좋죠. 카드는 매출이 투명하게 드러나니까. 그래서 아예 카드 단말기 자체를 들여놓지 않는 가게들도 많이 있습니다. 네, 이건 세금을 좀 회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겠군요. 네, 그런 부분은 그렇죠. 예, 맞습니다. 또 저금리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어요. 일본은 90년대 이후에 초저금리 사회에 접어들거든요. 특히 최근 5년 동안은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네.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돈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.
그러니까 아예 현금을 집에서 보관을 하죠. 뭐 그렇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죠. 또 한 가지 또 현금을 선호하는 풍조가 퍼지게 된 게 1990년대 말에 버블이 붕괴되면서 대형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부도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일본 국민들로서는 은행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정서가 퍼지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. 네. 우리도 이 IMF를 겪으면서 금융기관들이 좀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현금을 이렇게 뭐 집에 쌓아두지는 않았잖아요. 아, 그렇죠. 근데 그거는 이제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정부가 알아서 대책을 잘 마련해 줄 거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. 여기서 일본이 현금을 선호하지 않는 마지막 이유가 나옵니다.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. 네. 일본 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선진국인데다가 또 정부의 우호적인 우익 언론사들도 많고 또 일본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약간 무조건적인 그런 맹신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. 아, 그게 뭐 일본 정부와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. 실제로 일본인들은 정부를 그렇게 믿지 않아요.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. 그게 다 과거에 일본 정부가 저질러 놓은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. 네. 일본 정부가 뭐 국민들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? 일본 정부가 국민들 통장에 있는 돈을 빼앗은 적이 있어요. 그게 1994년 일본 정부가 이제 패전 이후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던 시절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국채 만기가 돌아오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전 국민들의 예금 통장을 봉쇄해버립니다. 네, 그러니까 1944년도에 이 일본 정부가 국민들의 예금 통장을 봉쇄했다는 건데 이 정부가 전 국민들의 통장에 있는 그 돈의 입출금을 막았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국민들의 통장에 돈을 못 빼게 막아놓고 국민들 예금에서 세금 또는 뭐 재산세 이런 명목으로 최대 90%까지 돈을 가져가 버립니다. 그 돈으로 정부의 빚을 갚았죠. 일본에 있는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들, 어르신 세대들은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저질렀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. 자기 돈을 뺏겼으니까요. 그러니까 통장에 돈을 두는 게 불안한 겁니다. 네, 뭐 1000년 전 그런 왕조 시대도 아니고 국가가 국민들의 또 재산을 빼앗았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뭐 지금이라고 뭐 설마 그때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? 네, 일단은 뭐 과거에도 한 번 저질렀던 일이니까 한 번 저지른 일을 뭐 두 번이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죠. 지금 또 특히 일본이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국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현재 일본의 빚이 1경 2,200조 원을 넘습니다. GDP 대비로 국가 채무 비율이 240%인데 전 세계 1위입니다. 아주 압도적인 일입니다. 그러니까 뭐 그 돈을 무슨 돈으로 그 빚을 갚겠습니까?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. 네, 이 국민들이 정부를 못 믿어서 불편을 감수하고 산다는 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는데, 자, 그 뭐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.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해주시죠. 일본은 지금부터 발벗고 따라 나서도 우리의 빠른 업무 처리를 배울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일본의 IT 장관은 최근까지도 도장의원 연맹 회장을 했던 인물입니다. 일본이 우리를 따라잡기에는 갈 길이 아주 멀고도 멀어 보입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